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손주를 돌봐주고 집까지 내어준 시어머니의 뺨을 말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애가 하도 졸라서 모래 놀이터에 가자고 해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놀이터에 갔다가 넘어진 것뿐입니다. 아이들은 놀다가 다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이가 다쳤다고, 아이가 깁스했다고 정말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번쩍 들더니 뺨을 때린 겁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를 왜 또 가서 우리 애를 왜 다치게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제는 내 가방까지 망가뜨리고 오늘은 우리 애까지 다치게 하고 어머니 나랑 무슨 원수 졌냐고 따졌습니다.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 뺨을 때린 겁니다. 봐준 죄밖에 없는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때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아들 부부와 60대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얼마 전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한 푼도 못 받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3살짜리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 부부가 SOS를 친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집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전통시장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가서 물건이 싸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트 반값이라고 싱싱하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에게 마트에 가지 말고 전통시장에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버스를 타고 20분이나 걸리는 마트였다면 배달도 되고 편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 결과 손목 인대가 늘어나고 어깨와 허리에 근육통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것마저 아까워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을 왜 가요? 침이나 맞지 하고 말했습니다. 실비보험으로 된다고 해도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는 1인당 100만 원짜리 건강검진 패키지를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며느리의 시어머니는 홀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명품 가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는 선의로 며느리 가방을 빨아줬습니다. 천소재였기 때문에 빨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 학교 가방을 빨면서 며느리 가방까지 함께 빨아준 겁니다.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명품을 이렇게 빨아요? 이거 400만 원짜리인데 어머니 때문에 완전 망가졌잖아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며느리의 태도입니다. 시어머니가 실수로 가방을 망가뜨렸다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선의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시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 엄마가 잘못했네 하면서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선의로 한 행동인데도 말입니다. 아들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냥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모래놀이터 사건입니다.
손자가 모래 놀이터에 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싫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너무 가고 싶다고 하니까 몰래 갔다 오면 되겠지 하고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손자가 놀이터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허겁지겁 손자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차마 말을 못하고 아들한테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애들은 다치면서 커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깁스를 한 것을 본 며느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시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애가 왜 그래요? 넘어졌어요. 어디서요? 하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래 놀이터라고 말하는 순간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린 겁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시어머니한테 손을 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그 놀이터 그 모래 내가 거기를 가지 말라고 그렇게 진작부터 말했는데 거기는 왜 굳이 또 가서 우리 애를 이렇게 다치게 해 하고 반말로 고함까지 질렀습니다. 내 명품 가방을 망가뜨리더니 이번에는 애까지 다치게 하냐고 어머니 나랑 무슨 원수 졌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뺨을 맞은 충격에 상황 판단도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듯한 거실에 홀로 남은 시어머니는 뺨을 부여잡고 서러움에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뺨을 맞고 울고 있는데도 엄마는 뒷전이었습니다. 손자 팔 다친 것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얼마나 서러워하는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선의로 손주를 돌봐주고 집까지 내어줬는데 뺨을 맞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아들 앞에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는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 몇 벌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람 쐬러 나갔나 금방 오시겠지 하면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호텔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보기 싫고 아들도 보기 싫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무런 연락이 없자 시어머니는 더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낮춰서 빨리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급했던 겁니다.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며칠 뒤 부동산 사장님과 손님들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놀랐습니다. 사모님이 집을 내놓으셨잖아요 하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며느리는 당황했을 겁니다. 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너희 그만 나가서 살아라. 집 팔면 월세 보증금은 줄 테니까 그걸로 집을 구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은 이미 돌아선 겁니다.
그때 손자가 엄마가 할머니 때렸어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엄마 뺨을 때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은 어떻게 어머니 뺨을 때릴 수 있냐면서 아내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사과해도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던 겁니다. 이미 시어머니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존중의 부재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간섭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아들도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가 선의로 한 행동도 아내가 싫어하면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집까지 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다시 전세 사기로 잃어버린 돈을 받을 때까지 월세로 살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봐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집도 내어주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래 놀이터 사건도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위생상 모래 놀이터를 싫어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옛날부터 하던 놀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세대 차이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다고 시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쳤다고 시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법적으로도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것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와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엄마한테 계속 사과해야 할까요? 하지만 엄마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집까지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낮춰서 빨리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엄마 편을 좀 더 들어줄 걸, 아내한테 엄마를 좀 더 존중하라고 말할 걸 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뺨을 때린 것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의 의미, 존중의 중요성, 세대 차이를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 모두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울까요? 손주도 보고 싶을 텐데 볼 수 없습니다.
아들도 보고 싶을 텐데 볼 수 없습니다. 아들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할까요? 아니면 계속 함께 살까요? 하지만 이 사건은 부부 관계에도 큰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아들은 아내를 다르게 보게 됐을 겁니다. 아내가 엄마 뺨을 때린 것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손자는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를 그리워할 겁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맛있는 음식이 그리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중했더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희생을 알아줬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러지 않았고 결국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언제나 아내 편만 들면 안 됩니다. 엄마도 지켜줘야 합니다. 엄마의 희생을 알아줘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많습니다. 세대 차이 때문에, 생활 방식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존중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처럼 존중하지 않고 자기 방식만 강요하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들이 아무리 사과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시어머니는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뺨을 맞은 것도 큰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자기가 해준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선의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집을 내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가방도 빨아주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며느리도 보기 싫고 아들도 보기 싫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고 집까지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이 가족의 마지막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존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셨습니까? 존중의 중요성을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족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아들처럼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방도 많으니까 들어와 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비는 다 아들 부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먼저 모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가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사사건건 트집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활 습관부터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까지 전부 다 간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왕에 다 같이 살게 됐으니까 아들 부부가 일하는 동안 손주를 봐주겠다고 육아를 자청해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손주를 봐주시다니 정말 힘든 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를 데리고 모래 장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옛날에는 놀이터에 가서 모래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두꺼비 새집 줄기에 헌집 다오하면서 아기 손을 넣어서 모래를 덮는 장난을 알려주신 겁니다. 아이도 너무 재밌다면서 두꺼비집 놀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며느리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엄마 나 오늘 두꺼비집 놀이했어. 모래 놀았어 하고 자랑을 하니까 엄마가 표정이 확 변하더랍니다. 아니, 어머님 모래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더러운 놀이를 하시면 어떡하냐면서 면박을 주더랍니다. 사실 요즘 엄마들은 위생상 흙을 못 만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인데 손주병 걸리라고 일부러 갔겠습니까? 할머니는 옛날부터 재밌게 하던 놀이니까 재밌게 놀라고 데려간 건데 며느리가 저렇게 날카롭게 나오니까 굉장히 민망해진 겁니다. 시어머니는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혼자 지내다가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들어오고 손주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조림도 하고 손주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했습니다. 그러려면 마트 가서 장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을 다녀오는 날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왜 한숨을 쉰 걸까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같이 전통시장에 가요 하면서 시장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시장에서 이것저것 집어들더니 물건이 정말 싸네요. 마트 반값이에요. 심지어 싱싱하기도 하네요. 하면서 어머니 물건은 이런 곳에서 싸게 사는 게 정말 좋아요 하고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왜 저러는 걸까요? 며느리가 마트를 가지 말고 전통시장을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드는 행동들이 계속됐습니다. 이날 이후로 결국 시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20분이나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통시장까지 가서 식구가 먹을 식재료를 사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마트를 가면 배달도 해주고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시장은 시어머니가 많은 식재료를 사서 직접 들고 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다 보니까 손목 인대가 다 늘어났고 어깨랑 허리에 근육통까지 생겨서 병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신경을 차단해 준다고 주사도 맞고 염증을 없애준다면서 체외 충격파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요즘 병원이 이것저것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실비보험 드셨냐고 물어보니까 들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게 됐는데 치료비가 2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이거 알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진료비 계산서를 보더니 놀라면서 허하고 헛숨을 치면서 시어머니를 째려보면서 어머니 병원을 왜 가요? 침이나 맞지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침이나 맞지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치료받으러 간 건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실비 된다고 하던데 보험으로 그랬더니 그래봤자 나중에 보험료 올라가요 하고 또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병원비 20만 원을 아끼면서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 건강검진 패키지를 무려 100만 원짜리 1인당 선물한 겁니다.
이것을 시어머니가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분가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나가 살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세 사기 소송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언제 돈을 받을지 모르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송 끝날 때까지 꼭 참자 하고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손주 보면서 이 나이에 고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아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또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는 명품 가방 때문이었습니다. 퇴근한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 빨래 건조대를 보고 어머하고 거기에는 평소 며느리가 아끼고 아꼈던 명품 가방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이 가죽 가방이었으면 세탁을 직접 하시지 않았겠지만 이 명품 가방이 하필이면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데 가방 좀 빨아줘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손자 학교 가방을 빨면서 며느리 가방까지 함께 세탁기에 돌렸다는 겁니다. 빨래는 거면 같이 두 개 빠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건조대에 매달려 있는 자신의 가방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어머니 누가 명품을 이렇게 빨아요. 이거 400만 원짜리인데 어머니 때문에 완전 망가졌잖아요 하면서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다고까지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비싼 가방이었어. 미안해하면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는 행동이 희한한데요. 엄마 왜 그랬어 하면서 엄마 편도 들어주지 않고 아내에게 아 참 엄마가 잘못했네 하면서 아내 편을 들어버렸습니다. 세상에 그 아들 말입니다. 며느리 가방 빨아줬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명품 백사건 후 더 큰 사건이 생깁니다. 그 며느리가 손자를 데려가지 말라고 했던 그 모래 놀이터 때문에 큰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됐습니다. 손자가 자꾸 할머니 나 모래 놀이터 가고 싶어 가자 하고 졸랐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데려가면 또 며느리가 싫어할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손자가 너무나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또 몰래 갔다 오면 되겠지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이터에서 뛰던 손자가 마침 잘 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아이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손자가 팔이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동안 깁스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명품백 때문에 화가 났을 텐데 시어머니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차마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만 겨우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한테만 전화해서 애가 다쳤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애들은 다치면서 커요 하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 졸이는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깁스를 한 걸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엄마가 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팔은 깁스가 돼 있습니다. 깁스를 한 걸 보고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니 애가 왜 그래요? 넘어졌어요. 어디서요? 하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래 놀이터를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 눈앞에 별이 번쩍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가 냅다 시어머니 뺨을 때린 겁니다. 뺨을 말입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릴 수 있습니까? 며느리는 그러고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그 놀이터 그 모래 내가 거기를 가지 말라고 그렇게 진작부터 말했는데 거기는
왜 굳이 또 가서 우리 애를 이렇게 다치게 해 하면서 반말로 고함까지 지르게 됐다고 합니다. 뺨을 맞은 충격에 너무 놀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지 상황 판단도 되지 않고 그냥 이야기 자체가 제대로 들리지가 않았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며느리는 폭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내 명품 가방을 망가뜨리더니 이번에는 애까지 다치게 하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어머니, 나랑 무슨 원수졌냐라고 하면서 자꾸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쏟아붓더니 놀란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폭풍이 지나간 듯한 거실에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뺨을 부여잡고 서 있다가 서러움에 눈물을 정말 펑펑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가 울고 있는데 아들이 옵니다. 아들은 엄마는 뒷전이고 자기 자식 손자 팔 다친 것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우시다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날 새벽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옷 몇 벌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부가 별로 위동을 안 하는 겁니다. 어머니 바람 쐬러 나갔나? 뭐 금방 오시겠지 하면서 연락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틀이 지났는데도 전화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집으로 웬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집 보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집을 보러 왔다고요? 알고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하고 손님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부동산이 오는 걸까요? 집에 있던 며느리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집이에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집 내놓으셨잖아요 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집을 내놓은 겁니다. 며느리도 보기 싫고 아들도 보기 싫어서 시어머니가 짐까지 싸들고 호텔로 갔는데 아들 부부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섭섭해서 시어머니가 집을 팔아야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집을 내놨고 무려 시세보다 5천만 원까지 낮춰서 집을 빨리 팔아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아들이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머니한테 전화에 문자 메시지까지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는 너희 그만 나가서 살아라. 집 팔면 월세 보증금은 줄 테니까 그걸로 집을 구해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한테 손자가 엄마가 할머니 때렸어 하고 말을 했다는 걸 남편이 듣게 됐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어머니 뺨을 때릴 수 있냐면서 부부 싸움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음은 이미 돌아섰고 다시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상황입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이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것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봐서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며느리는 사건에나 나오는 며느리겠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선의로 손주를 돌봐주고 집까지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선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래 놀이터도 명품 가방도 병원비도 모두 시어머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대 차이와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차이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들었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통시장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오다가 손목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통이 생긴 것도 모두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는 100만 원짜리 건강검진 패키지를 선물하면서 말입니다. 아들도 문제였습니다. 엄마가 명품 가방을 빨아줬다가 망가뜨렸을 때도, 손주가 다쳤을 때도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가 뺨을 맞고 울고 있을 때도 손자 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엄마가 얼마나 서러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낮춰서 빨리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며느리도 아들도 보기 싫었던 겁니다. 아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넘어서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존중과 배려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함께 살게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봐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손주를 봐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생활 습관부터 육아 방식까지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집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전통시장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가서 물건이 싸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트 반값이라고 싱싱하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에게 마트에 가지 말고 전통시장에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버스를 타고 20분이나 걸리는 전통시장까지 가기 시작했습니다. 60대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마트였다면 배달도 되고 편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 결과 손목 인대가 늘어나고 어깨와 허리에 근육통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것마저 아까워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을 왜 가요? 침이나 맞지 하고 말했습니다. 실비 보험으로 된다고 해도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는 1인당 100만 원짜리 건강검진 패키지를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며느리의 행동일까요? 시어머니가 집까지 내어주고 손주까지 돌봐주는데 병원비 20만 원조차 아까워하는 게 맞는 걸까요? 며느리는 자기 친정 부모는 챙기면서 시어머니는 홀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명품 가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는 선의로 며느리 가방을 빨아줬습니다. 천소재였기 때문에 빨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 학교 가방을 빨면서 며느리 가방까지 함께 빨아준 겁니다.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명품을 이렇게 빨아요? 이거 400만 원짜리인데 어머니 때문에 완전 망가졌잖아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며느리의 태도입니다. 시어머니가 실수로 가방을 망가뜨렸다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선의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시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 엄마가 잘못했네 하면서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선의로 한 행동인데도 말입니다. 아들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냥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모래 놀이터 사건입니다. 손자가 모래 놀이터에 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싫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너무 가고 싶다고 하니까 몰래 갔다 오면 되겠지 하고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손자가 놀이터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허겁지겁 손자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차마 말을 못하고 아들한테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애들은 다치면서 커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깁스를 한 것을 본 며느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시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애가 왜 그래요? 넘어졌어요. 어디서요? 하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래 놀이터라고 말하는 순간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린 겁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시어머니한테 손을 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그 놀이터 그 모래 내가 거기를 가지 말라고 그렇게 진작부터 말했는데 거기는 왜 굳이 또 가서 우리 애를 이렇게 다치게 해 하고 반말로 고함까지 질렀습니다. 내 명품 가방을 망가뜨리더니 이번에는 애까지 다치게 하냐고 어머니 나랑 무슨 원수 졌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뺨을 맞은 충격에 상황 판단도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듯한 거실에 홀로 남은 시어머니는 뺨을 부여잡고 서러움에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뺨을 맞고 울고 있는데도 엄마는 뒷전이었습니다. 손자 팔 다친 것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얼마나 서러워하는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선의로 손주를 돌봐주고 집까지 내어줬는데 뺨을 맞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아들 앞에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는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 몇 벌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람 쐬러 나갔나 금방 오시겠지 하면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호텔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보기 싫고 아들도 보기 싫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무런 연락이 없자 시어머니는 더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낮춰서 빨리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급했던 겁니다.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며칠 뒤 부동산 사장님과 손님들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놀랐습니다. 사모님이 집을 내놓으셨잖아요 하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며느리는 당황했을 겁니다.
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너희 그만 나가서 살아라. 집 팔면 월세 보증금은 줄 테니까 그걸로 집을 구해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은 이미 돌아선 겁니다. 그때 손자가 엄마가 할머니 때렸어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엄마 뺨을 때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은 어떻게 어머니 뺨을 때릴 수 있냐면서 아내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사과해도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던 겁니다. 이미 시어머니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존중의 부재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간섭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아들도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가 선의로 한 행동도 아내가 싫어하면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집까지 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다시 전세 사기로 잃어버린 돈을 받을 때까지 월세로 살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봐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집을 내어주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선의와 희생입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래 놀이터 사건도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위생상 모래 놀이터를 싫어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옛날부터 하던 놀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세대 차이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다고 시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쳤다고 시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법적으로도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것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와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엄마한테 계속 사과해야 할까요? 하지만 엄마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집까지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낮춰서 빨리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엄마 편을 좀 더 들어줄 걸, 아내한테 엄마를 좀 더 존중하라고 말할 걸 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뺨을 때린 것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의 의미, 존중의 중요성, 세대 차이를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 모두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집을 팔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울까요? 손주도 보고 싶을 텐데 볼 수 없습니다. 아들도 보고 싶을 텐데 볼 수 없습니다. 아들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할까요? 아니면 계속 함께 살까요? 하지만 이 사건은 부부 관계에도 큰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아들은 아내를 다르게 보게 됐을 겁니다. 아내가 엄마 뺨을 때린 것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손자는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를 그리워할 겁니다. 할머니가 해주던 두꺼비집 놀이가 그리울 겁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맛있는 음식이 그리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중했더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희생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러지 않았고 결국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언제나 아내 편만 들면 안 됩니다. 엄마도 지켜줘야 합. 시어머니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들이 아무리 사과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시어머니는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뺨을 맞은 것도 큰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자기가 해준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선의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집을 내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가방도 빨아주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며느리도 보기 싫고 아들도 보기 싫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고 집까지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이 가족의 마지막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존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셨습니까? 존중의 중요성을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족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아들처럼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